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입니다. 한 2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언론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금 법안으로 국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한겨레 기자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한겨레 신문사에서 지금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더 크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에 지나간 궤적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언론학자이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에 계신 이봉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조선일보에 들어가셨다가 한겨레 창간에 참여를 하셨다가 2000년인가에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셔가지고 학위를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세명대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쭉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세명대학교가 좀 독특하죠. 신문대 이런 신분 방송하는 곳 쳐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나는 그냥 학교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제 현장에서 뛰었던 저널리즘 출신 인사들을 모셔서 교수진으로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학생들한테 이제 뭐 학비 플러스 생활비까지 같이 제공하는 그런 스쿨로 시작을 하신 거죠. 예, 저는 교수분들이 기자 PD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학생들은 저는 이제 그 숙식 무료로 기숙사에 머무는 그 기숙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명대학교 그 저널리즘에 계시면서도 꾸준하게 언론에 대한 뭐 색다른 시각이라 그럴까 비평을 비교적 해오셨는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 한겨레에 계신 선배님들 통해서 이제 성함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에도 칼럼을 꾸준하게 쓰고 계시죠. 근데 아마 혹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방과 교수들이 약간은 뭐 유착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말이 심하고 자기 졸업생들이 뭐 그런 데 가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활 처전이 또 뭐 신문과 방송 쪽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문 방송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항상 약간은 좀 조심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세명대 선생님들은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교수들이 많이 모였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거는? 우선은 뭐 우리 사회보다는 그래도 한 발짝 정도 어떤 진보 성향이 있는 이런 교수분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언론 활동도 현업에서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공장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우선 그냥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것은 저희 당이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지금 와서 한 1년이 좀 안 됐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의한 안들이 몇 개 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도 최근에 좀 더 구체화해서 최강욱 의원과 저희 당 의원들 플러스 다른 의원들 해가지고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사실 뭐 이 뭐 찬반 양론이 많은데 이게 가짜 뉴스가 워낙 기승을 부리는 나라니까 이 궁여지책으로 징벌적 배상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성 언론을 빼고 유튜버하고 1인 미디어를 타겟으로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청래 의원안은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언론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당내에서 좀 우선권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안이 제일 강하고 실효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눈길 끄는 대목은 그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 안을 보면 가짜 뉴스가 보도되고 그 가짜 뉴스를 그 내릴 때까지 그 날짜 수의 하루 평균 그 매출액을 곱해서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언론사일수록 배상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아이디어 같은데 배상액이나 이런 규모에 있어서 처음 도입하면서 좀 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는 지금 국민 81%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국민 지지도가 높을 만큼 언론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기성 언론을 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같은 언론 현실에서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도 뭐 예를 들면 재벌 같은 거 외국에 없기 때문에 재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성 언론을 편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윤영찬 의원하고 또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출신이죠. 그렇죠.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일까요? 이 관련된 사람들이랑도 얘기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네, 뭐 저한테 뭐 전화 오신 분도 있고 이런데 우선 언론인 출신이 의회에 24명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기로는 한 4분 정도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언론 개혁에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사실 윤영찬 의원이 홍보수석을 하면서 저는 저런 분이 언론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더랬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제 기억에도 그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언론에 대한 이런저런 개혁에 더 소극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뭐 흔히 있는 현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언론개혁 운동하던 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들이 공약에 보면은 뭐 언론 개혁이 기수가 되겠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는 별로 기수는커녕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언론사 친정이나 이런 데서 로비를 해서 그런지 제가 목격은 못했지만 또는 이제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권 3년이 지나도록 또 이제 이번에 새로 국회가 구성되고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이제 언론 개혁이라 이름 붙일 만한 업적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협회는 물론 있거니와 이제 언론학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썩 내키하지 않죠. 그렇죠? 예. 우선 그 기자협회는 그 사실 기자들의 단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 언론이 이 상황이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뭔가 이런 그 제도를 좀 수용하면서 우리 신뢰도를 좀 끌어올려 보자 이런 그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신문협회 같은 데서 동조해가지고 이 제도를 징벌적 배상제를 악법으로 규탄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더구나 뭐 기자협회 회장이 그 한겨레 출신 김동은 씨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뭐 윤리 강연 같은 걸 만들고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과거에도 윤리 강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실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이 엄청난 상업 경쟁을 하고 있는 미디어에서 언론 윤리 같은 것은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협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언론은 그 일반 그 제조물 못지않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언론 보도로 기업이 망하거나 또는 그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유해 언론이 너무 많다. 사실 독극물보다 더 위험한 게 유해식품이잖아요. 독극물은 독극물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유해식품은 오히려 뭐 건강식품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언론학계 분위기도 보면은 우리 언론학계 주류가 사실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미국은 알다시피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수정헌법 1조에다 천명해 놓고 뭐 그런 말하자면 무한한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언론이 어떻게 됐는가? 사실 유럽에서는 미국 언론이 망가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는 아직도 고급 정론지를 중심으로 그 토론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끊겨서 민중의식의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류 학자들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냐 하면은 이 명예훼손 등으로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거 이중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소송 중에 상당한 거는 민형사를 보통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은 기자나 데스크가 책임을 지지만 징벌적 배상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로 가게 되면 언론사도 함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제 언론사가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정파적으로 또는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데스크를 그렇죠. 통해서 네. 회사 쪽에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압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징벌적 배상제가 통과가 되면 이런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징벌적 배상이 필요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해도 배상액이 청구액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 이하가 그 절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매월 억대 수입을 올리는 이런 유튜버들은 이거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내고 말지. 내고 말지. 이거는 일종의 자기들은 어떻게 선전비죠. 네. 필요 경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징벌제가 도입된 나라가 적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서는 여기 없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방송을 녹화를 하는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잠깐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민형사법 이제 관련된 것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한국은 사실인 경우에도 그것을 공개해서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이제 처벌을 하는 나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을 막는 데 쓰는 좋은 수단이란 말이죠. 어느 나라나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게 돈 있는 사람 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소송을 때려가지고 상대방한테 심리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이제 수단으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현재 거기에다가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이제 나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 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에 도입을 할 거면 이와 함께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자는 얘기를 같이 좀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도 없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네. 분명히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 이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사람들 입을 막는 큰 방법이 하나가 선거제도고 선거는 이제 캠페인은 2주밖에 못 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모욕죄로 이렇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제가 이긴 게 분명해요. 변호사들 그렇죠. 견해도 그렇고 한데 그 불려다니고 얼마나 그럼요. 시간이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두려워서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정말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거 역시 왜 얘기들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언론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의 이준웅 교수가 네. 10월 달인가요? 경향신문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민사까지 하느냐.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 그렇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평소에 당신이 그거 없애자고선 주창하고 다녔어야지. 왜 징벌적 손해배상 말하니까 갑자기 저 말고 쟤부터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이게 말하자면 논점 흐리기에 가까운 거. 정 두 가지가 충돌 안 되면 사실적 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게 네. 정도죠.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뭘. 예. 그리고 사실은 둘 다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꼭 언론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똑같이 적용이 상법이 되는 있고. 것이니까 뭐 그거를 도리어 최대한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더 넓은 분야에 적용이 되도록 전체적인 법제도를 개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중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법무부에서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징벌적 배상제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을 빼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언론이 그랬나요? 더 유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빼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언론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뭐 기자 출신 정치인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는 해요. 뭐냐면 이제 뭐 자기네들 신문사나 방송사 특히 이제 신문사 얘기죠. 그러니까 영세해서 이런 걸로 손해배상 몇 번 맞으면 휘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정이 그렇게 뭐 돈이 없는 데라서 이게 이제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악의에 의한 허위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는 허위인 것이 확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악의에 의해서 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거 정도 못하냐 그거잖아요. 그 대형 언론사는 사실은 배상을 할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안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최강욱 안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모든 요건을 맞춰야 이게 징벌적 배상제에 해당이 그렇죠. 되고 네. 또 그걸 또 이제 뭐 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나치게 겁낼 필요도 없고 또 사실 제도란 게 겁이 좀 나야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 겁 안 내는 법은 그건 만들어만 한 거죠. 제작 비용은 좀 늘어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도 꼼꼼하게 그렇죠. 해야 되고 사실은 그건 언론이 가야 될 길이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는 그 익명의 소스를 인용을 할 때도 꼭 인디펜던트하게 별도의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얘기를 할 때만 그 실게 돼 있고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역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생긴 관습이겠죠. 예, 그게 이제 투 소시스 원칙이라는 건데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두 사람도 똑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는 뭐 두 사람 인터뷰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고 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이런 얘기를 듣고서 기사를 쓰는 게 정도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 심지어 소스를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익명 보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기 의견을 인용으로. 예,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혹시 그 저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보도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씨가 뭔지 아세요? 관씨예요. 관계자. 이름은 계좌고 관계자. 예. 이 관계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익명 속에 기자가 자기 주관을 거기 드러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외국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소스를 보호해야 될 예를 들면 이제 뭐 호러기를 부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내부에서 그 폭로를 하는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분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 아니냐라는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저도 물론
그걸 갖다 그냥 일방적으로 뭐 도외시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예. 이런 것들도 의식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이제 기자협회 같은 데서도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해서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게 전혀 뭐 그런 소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실은 지금 언론 현실은 뭐 기자와 언론사가 성향에 따라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또 내보는 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악의를 버리고 공정하게 보도하면 되는데 뭐가 겁나는 거죠. 사실은 또 겁이 나야 또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또 이제 언론계에서 뭐 독자위원회나 무슨 뭐 시청자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자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뭐 비판해봤자 주례사 비평 이런 정도 수준이고 또 그 우리나라의 미디어 선진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미디어 자체 비평하고 미디어 상호 비평입니다. 그렇죠. 다른 언론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언론이 사실은 괴물이 된 거예요. 영국 같으면 뭐 가디언하고 저기 가디언은 진보 성향이 매체고 이제 더 타임스는 보수 성향이 매체인데 엄청나게 미디어면 같은 싸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논점이 분명해지고 독자도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뭐 엉뚱한 것과 말꼬리 잡기 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냥 동업자 심리가 작동해서 니나 잘해 하면서 서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언론이 괴물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물론 부작용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 위협 효과를 노려서 이제 언론에 소송을 거는 말하자면 언론에 입을 닫게 하기 위한 이런 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법원이 이제 판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또 이제 징벌적 배상의 어떤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관행이 생길 걸로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도도 좀 보완하고 또 사실은 함부로 소송하면 나중에 그 소송 비용도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견제 작용은 작동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런 쪽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언론을 콕 집어가지고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른 분야에 여기저기 지금 도입된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언론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언론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는 추가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소위 이제 언론 탄압 문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언론에는 꼭 무슨 못된 언론만 있는 거 아니라 정론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구린 얘기를 폭로할 경우에 피해가 없겠느냐라는 걱정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허위, 그러니까 악의에 의한 허위 보도라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다루느냐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미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새롭게 뭘 도입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예. 사실은 판례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뭐 판사들이 결정을 할 텐데 그렇게 할 일도 소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더 쉽게 봐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한 건데 지금 뭐 500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이고 이런 시기여서는 아무도 겁을 안 내죠. 그래서 사실 그 뭐 극우 유튜버들 특히 보면은 뭐 수억 대 이렇게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이런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확정 편향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 알고리즘, 이 그 수익 구조는 정말 이런 징벌적 배상제를 통해서 좀 견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갖고 재밌는 그 보도가 뉴욕 타임즈의 주말판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트럼프와 트럼프 진영의 그 많은 가짜 뉴스 보도에 갖고도 아무리 비판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미국의 그 선거를 그 계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스마트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트럼프 선거가 말하자면 뭐 조작됐다 또 뭐 샤베즈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샤베즈가 컨트롤하는 회사다 이따위 소리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뭐 10몇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조죠. 수조 원이죠. 네, 한 2조 원이 넘는
소송을 걸었더니 예. 순식간에 그 얘기를 했던 그 루도비라고 제가 예. 할 때도 있었던 그 예. 있는데 경제 관련된 예. 쇼를 하는 사람 프로그램 그냥 캔슬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캔슬하고 뭐 잡까지 잃어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네, 돼버렸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막 하다가 이제 막상 누군가가 이제 손해배상을 갖다 세게 걸으니까 예, 예. 갑자기 입 큰 개구리가 조그맣게 말하는 쪽으로 좀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그 의미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문제를 뭐 언론 윤리로 무슨 뭐 자정 활동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을 또 많은 그 독자를 모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게 유효하다고 보죠. 거기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윤영찬 의원이 오늘 월요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자기가 그 언론기관을 빼고 가짜뉴스 처벌을 갖다 하는 발의를 한 이유는 다른 의원들이 언론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했고 자기는 그것을 찬성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괜히 숟가락 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제 그 비언론사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뭐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전 썩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강욱 의원하고 이제 엄청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고 지금 뭐 SNS 상에서는 윤영찬 의원 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이제 비판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다른 의원이 하고 있다는 게 정청래 의원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3배 정도 뭐 이렇게 징벌적 배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서 잠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아니 뭐 총괄되기 위해서 윤영찬 씨가 열심히 뛰었다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좀 책임을 회피하는 우선 모면하고 보자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서서 왜 어물전망 씨는 뭐 망둥이가 한다고 뭐 꼴뚜기가 한다고 그랬는가 왜 굳이 나서서 굳이 욕먹을 짓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피성으로 예. 정청래는 좀 죽고 자기 걸로 말하자면 퉁치려고 뭐 했었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 출신의 네이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제가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엄청난 로비를 받았을 거다. 사실은 포탈하고 지금 기성 언론을 클릭수 없어지는데 이만한 게 없죠. 예. 제대로 좀 규제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지금 이렇게 되면 언론까지 포함되고 포털까지 포함되면은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이 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겠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검찰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내용도 없는 검찰 개혁안을 내가지고 욕먹는 꼬락지가 되는 거랑 비슷해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가만히 안 하는 있지. 게 낫죠. 이게 좋은 기회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기물 빼는 듯한 그렇죠. 이런 법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근데 뭐 좋게 생각하면 그 안을 내놔서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면도 좀 있고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새 특히 이낙연 씨가 대표되고 나서 영 뭔가 좀 뭉개는 느낌을 있었는데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거라서 크게 보면 뭐 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희 당 안도 오늘 뭐 최 의원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안이 뭐 완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제 고민은 뭐냐면 3배 배상이라 하더라도 워낙 베이스에 해당되는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한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너무 낮아서 3배라는 것은 사실 말이 그렇지 별로 없습니다. 뭐 500만 원 곱하기 3배에서 1,500만 원 내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전체 법 개념이 이 민법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고심하다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수정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이 논의를 갖다 좀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뭐 학자나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한겨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들으면 지난주죠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한겨레 기자 네. 한 40몇 명이 갑자기 예. 현장 기자 40몇 명이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해서 뭐 현 한겨레 데스크가 친정부식으로 말하자면 왜곡 보도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또 뭔 소리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겨레가 친정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리어 거꾸로 요새 와서 영 보도하는 품새가 영 애매하다라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과거에 계셨던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성명서 보셨나요?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요즘 한겨레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인가 이렇게 했더니 전혀 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겨레 문제를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성역 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데스크하고 이제 편집 간부들한테 이게 대들었는데 물론 그런데 몇몇 사례를 보면은 그 데스크들이 좀 실수한 거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한겨레가 왜 비판받고 있는지 정말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스크는 원래 이제 현장 기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장 기자들 오류도 찾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바로 데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현장 기자들은 보면은 취재원 관리를 위해서 취재원들하고 유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입처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을 취재하면은 또 법무부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사건 팀장이고 그 위에 이제 사회부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 결국 이제 그 우리 그 채널A 이동재 기자 지금 잠깐 풀려나 있지만 이 조국 관련 채널A 보도 특종 보도가 34건이었죠. 그중에 29건을 이 이동재 기자가 썼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정말 유착을 잘해야 특종을 많이 한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실은 불가근 불가원이라 그래서 기자하고 취재원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이런데 이게 잘 사실은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현장 기자가 기사 쓴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데스크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사는 이제 데스크가 고칠 수도 있고 심지어 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또 기사가 잘못되면은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누가 불려가는가 하면 데스크가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고하는 권한은 데스크에 있는데 데스크에 대해서 기사를 고쳤다고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면은 안 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뭐 휴가 같은 거 같고 이게 소위 뻔히 그 반대 세력이 소위 말하면 침수봉대를 해서 문제도 아닌 걸 끄집어내서 막 둘둘거린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겨레 정도라면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거를 또 얘기하는 게 맞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화했냐 안 했냐 맞냐 뭐 걔가 공익신고자 아니냐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단 말이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새요. 아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겨레 딜레마는 의용 컴플렉스가 아닌가. 그래서 의용이라는 것은 이제 컴플렉스는 원래 실력이 모자라거나 과거에 뭐 과거 떳떳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언론사가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가치 중심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아니 뭐 위축될 필요가 없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 사태는 보면은 뿌리가 깊어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고 2018년 9월에 미디어오늘에 한겨레 그 노조합 신문 그거를 이제 인용 보도를 했어요. 인용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 신뢰도 하락은 친정부 여당지 느낌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게 자가 진단이 나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거든요. 아니 한겨레가 문재인 집권 뒤에 과연 여당지 구실을 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진보 언론은 진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진보적인 정책은 적극 옹호하고 또 진보적인 정책에서 일탈할 때는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문 정권 초기에는 또 진보 성향도 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거 분위기가 거의 없었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수 언론의 그 의제 설정에 맞서서 이렇게 좀 제대로 보도를 했더라면 대항 언론으로서 이 한겨레 위상이 오히려 높아졌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이제 가디언이나 또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미국 신문들은 보면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맞으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정말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디펜던트 미디어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가디언 is playing the blu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루란 말은 이제 세계 공통의 보수당의 색깔이에요. 네. 보수당은 이제 자유를 기치로 내거니까 자유는 푸른색이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기사를 봤더니 그때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이 그 집권하기 전인데 보수당이 수상이 예 나중에 수상이 되죠.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우리는 증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들난 영국 재정을 확충하고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 네. 그 의료 보장 체계를 우리가 강화하겠다. 네. 이거는 원래 노동당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가디언이 노동당 탄생에도 기한 이런 신문이 오히려 노동당을 비판하고 노동당은 그때 막 계속 우경하면서 뭐 이라크 전쟁에도 참여하고 토니 블레어가 계속 우경하잖아요. 오히려 보수당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영 논리에서 뭐 과거에도 보면 뭐 이 조중동 또는 한경호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갈라지면은 수호천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막 내내 비판만 하거나 이런 이렇게 진영 논리에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못된 거죠. 이 오염 컴플렉스에서 한겨레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나는데 2017년 대선 때도 네. 제 느낌에 노골적으로 한겨레가 안철수 씨를 띄우려고 한참 동안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선생님도? 저도 그렇게 그때 이제 그게 언젠가요? 2017년 초반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아니 왜 굳이 한겨레가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서양과 달라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 선언하고 이런 풍습은 없다고는 하지만 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후보를 뭐 지지한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보면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티적인 말하자면 이렇게 깎아내린 듯한 어조의 글들을 기사를 뭐 컬럼에서 그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철수 현상을 갖다 뭐 띄우려고 하는다는 그 의도가 드러나는 식의 그 제호하며 잡는 그건 또 뭐죠?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그걸 대서특필하고 맞죠.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고 그때 제가 그 한겨레 신문 편집 최고 책임자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문재인에 치우치면은 내외부에서 막 안빠들이 공격하고 또 이제 안철수에 치우치면 문빠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 중립이라는 것이 정의와 불의에 평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보 신문은 자기들의 정체성은 진보 정권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후보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위치 설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진보적 가치로 이제 그 가치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그렇게 이제 뭐 비판을 하건 찬양을 하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그 가치 기준의 보도가 계속 실종되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실 안철수 씨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구정당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한겨레가 안철수를 키우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리고 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한경호 프레임,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세운 그 프레임인데
그때 이제 한겨레가 사실 결정적으로 추락한 게 지난 그 대선 때, 대선 때인데 그 이전에 노무현 그 대통령 서거를 전후해서 처음 생긴 게 이제 한겨레 한경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생겼는데 그게 이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 되다시피 이렇게 이제 굳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그 말이 살아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겨레가 이제 주표적이 됐죠. 왜냐하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진보의 대표성이 있고 사실 한겨레는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역사와 공적에 비추어 보면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예전처럼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부 일부 기자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그 논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문 패권주의라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비판하고 했는데 그때 패권주의가 있었습니까? 나는 오히려 너무 패권이 없어서 문제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항상 그랬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뭔가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 안에 그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기자들이 그걸 갖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론하는 사안이 적절한 그 문제 제기인가.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해석과 전체적인 틀로서의 비판이 또 적절한 건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저는 이렇게 썩 그렇게까지 동감은 안 가서. 근데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한겨레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데스크가 갖고 있는 친정부 성향이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정말 약간 좀 뜬금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데스크뿐 아니라 한겨레에서 사설까지 젊은 기자들 사설까지 비판했어요. 사실은 사설하고 일선 기자들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의견하고 사실 팩트는 분리돼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거기 그렇게 사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포지션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보면은 그때 이제 문제 삼았던 그 사설이 이겁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이거 맞는 사설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보고 한겨레가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요. 균형 잡힌 사설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기자들이 뭐 이게 사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고요. 그러니까 뉴스의 가치 또는 경중에 대한 개념을 빠뜨린 얘기가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의 그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검찰에서 뭔가를 갖다 자기들 안에서 권력 투쟁의 그 목적으로 내부자 아니면 모르는 아주 그 구석쟁이 얘기를 갖다 흘려가지고 이걸 또 보수 언론이 더 크게 또 키워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버리고 있는 그 판에 우리가 못 끼었다고 지금 아쉬워할 일이냐. 도리어 이렇게 되는 과정이 도리어 의심스러운 이걸 갖다 도리어 해석하고 파헤치는 게 도리어 한겨레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은 또 없는 거예요. 참 우리 언론이 못 지키고 있는 게 사실과 의견이 분리해요. 그리고 사실 영국의 인류 언론들은 우리는 이제 기자가 이렇게 연조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논설위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칼럼니스트나 논설위원은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데 우리는 뭐 모든 기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논설위원급이에요. 부장되면 승진하는 개념. 자기 그냥 의견을 뭐 스트레이트 기사에 막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주관을 막 개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데스크의 역할이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빨대나 이런 대롱으로 보면은 부분만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부분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젊은 기자들이 뭐 추미애 장관 말만 듣고 이제 기사를 썼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뭐 단일 사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겨레도 검찰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또 그 오보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 교수 그 사모펀드 그거는 권력형 비리라고 그랬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게 조문동 재판에서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겨레 그런 문제를 거꾸로 파헤치지 못하고 대세를 계속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전히 그 미국 언론을 이제 꾸준하게 보는데 항상 드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뉴욕 타임즈를 구독을 합니다. 예. 근데 온라인에 보면은 뭐 별의별 정치인의 이상한 얘기들 많아요. 뉴욕 타임즈 안 합니다. 그 보도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굳이 자기네들 신문에 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만 보고 있으면 그 다른 그 미국 온라인 언론에서 나오는 별의별 그 구린 얘기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뉴욕 타임즈 그걸 다루질 않아요. 예. 네, 그것이 대중이 알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만 다룰 뿐이지 그냥 그 자체의 스캔들이면 거의 나오지를 않거든요. 뉴욕 타임스가 아예 신문에 실릴 가치가 있는 것을 네, 다 네. 싣는다. 이렇게 가치가 있는 여기 방점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면 저는 사실 예를 들면 김학이 출국을 하는데 검사가 뭐 말하자면 무슨 사건 그 이제 입건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고 어쩔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그렇게 들들들 볶아가면서 며칠 동안 대문짝하게 나올 뉴스냐 이건 아닌 거거든요. 예. 예. 그건 그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시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무엇을 신문이 다뤄야 되느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상실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 기자단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이 이번에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법조 기자실에 아무래도 이제 보수 언론 기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비판을 하겠죠. 한겨레 이거 뭐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면은 거기 반박하고 이렇게 기사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심지어 뭐 이 한겨레 노보에 그때 실린 걸 보면은 친정부 여당진 느낌이라는 인상이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 선수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겨레 젊은 기자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니 그 선수입니까? 그럼 아니 자기들하고 정체성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그게 이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기자들이 결국은 자기를 기자들 안에 그 일종의 이제 지식사회학적으로 레퍼런스 포인트를 거기다 잡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제 진보 정책을 옹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거를 이제 친정부로 당연히 보수 쪽에서는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이번에 이 성명서 사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한겨레가 뭐 친정부로 뭐 옹호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이제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게 참 이해 불가해요.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문득 생각나는 의심인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뭐 한겨레에 계셨던 분들랑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 한겨레는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월급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낮고 과거에는 한겨레를 다닌다는 뭐 명예 또는 뭐 보람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겨레라는 기자에서 기자 생활 끝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큰 것보다는 한겨레는 어쨌든 간에 언론계에 우선 뭐가 됐든 간에 들어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있다가 뭐 또 다른 데 갈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런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내가 여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많은 한겨레 기자들은 자기가 한겨레 기자를 다니는 것에 자부심보다는 약간 열패감 또는 조금 답답함 이런 거를 도리어 느끼는 표현들을 많이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좀 작용하는 건 아닌가. 우리 스쿨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 뭐 또는 자기 목표하는 오마이뉴스 이런 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쪽에만 또 원서 내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중동도 시험 치고 경제지도 그럼요. 치고 한겨레 경향도 치고 다 치거든요. 붙은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선배들한테 그것도 이제 1, 2년 차 말하자면 이제 일진한테 심지어 무슨 뭐 기사 쓰는 스타일 뭐 가치관 그 회사의 규범을 이제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배운다기보다는 물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한겨레는 뭐 워낙 그 문제가 많은 데라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요번에 이 성명을 물론 이제 성명 나오고 난 다음에 사회부장 하시던 분 그만두시고 그만뒀죠. 법조팀장인가 예, 뭐 팀장도 뭐 그만두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같이 리더로서 일해야 되는 팀원으로부터 일종의 이제 불신임을 받은 꼴이니까 본인으로서는 다니기 어렵다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만 끝날 물론 이제 계속해서 한겨레 내부에서도 뭐 토론을 하겠지만 한겨레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가버넌스에 문제가 많고 과거에 그 소위 그 가치에 의한 희생을 전제로 한 열정 갖고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만두게 된 친구들이 그렇게 뭐 친정부적이거나 이런 친구들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격을 받고서 이제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책임져야 될 잘못이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뭐 아까 가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사원들이 이제 사장을 뽑기 때문에 사장이 이제 편집국장을 지명하고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나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이런 구조예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독자들이 과거에 정말 창간 정신에 동의해서 주주가 되고 또 독자로서 계속해보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그들만의 리그 이게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겨레는 독자들이 주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설사 증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버넌스를 바꾸지 않은 한 한겨레는 미래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 못 바꾸는 나라라서 심지어 뭐 힘을 모아서 새로운 매체 진보 언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하고들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는 한겨레를 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계, 언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의견 뭐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값이 폭등한 거 외에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한 것도 없긴 해요. 근데. 한 것도 근데 어쨌건 큰 과오가 없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뭐 지금도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높지만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정권 초기에 언론 프렌들리 정책이다 이걸 쓰면서 언론인을 대거 발탁하고 심지어 그 캠프에 언론계 간부 출신들이 39명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심지어 조선일보 출신은 편집국장 출신 4명이 한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멤버였던 이런 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권 창출했단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 적폐 세력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잠깐 이제 은인자중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일제히 이제 MB가 사실은 언론 지형을 완전히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종편을 허용함으로써 바꿔놨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결집해가지고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언론 개혁이 다른 개혁에 선행됐어야 한다. 그래야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고 개혁을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게 힘들어지죠. 뾰족하게 뭘 어떻게 언론을 개혁을 하냐. 왜냐하면 다 민간 기업들이고 또 언론 자유라는 큰 보호막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뾰족한 수가 없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뭡니까 이호성 씨가 갔어요. 그 다음에 언론 운동 하시던 분. 언론 두 분 다. 그 다음에 한상혁 씨는 또 민원연 대표를 하셨고 이런 분들이 갔기에 사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통위 관리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종편을 탄생시키고 그걸 온갖 특혜를 주고 키워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연이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위원장만 바뀌었지, 위원들만 바뀌었지, 위원도 뭐 여야가 같이 또 있으니까 이게 관료들이 포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처를 무슨 통폐합하거나 안 그러면 정말 뭐 대폭 인사교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언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 상당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타이밍을 많이 잃은 것 같고, 심지어 방통위가 이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중간 광고 허용한다. 또는 무슨 뭐 자기들 뭐 종편 규제하다가 힘드니까 이거 진흙 규제 풀고 그냥 뭐 저 재승인도 그냥 없애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말 지금도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가 이렇게 난무하고 하는데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죠. 방통위가 이런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관료들한테 이제 그 포획이 됐다. 아까 제가 규제 말씀드렸지만 당국인 방통위에 지금 사실 한번 보세요. MBN은 태어날 때 자본금의 문제가 있으니 이건 태어나지 못할 정말 기태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고, TV조선하고 채널A도 보면은 이게 뭐 계속 그 제재 건수가 한도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재승인을 뭐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재승인에다가 조건이 뭐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 이거 이제 계속해서 재승인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뭐 거의 근데 그렇게 겁도 안 내고 상습적으로 지금 종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가하면 보수 언론과 이제 본격적인 전쟁으로 넘어가서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얻는 피해보다는 자기들이 얻는 피해가 더 많을 거라는 계산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언론 뭐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성 언론 포털 또는 조중동 출신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 썼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편 설립할 때 그 논리가 아직까지 방통위 안에 아주 그냥 하나의 그 금가옥조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종편 우리 설립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 트로트 보고 하지 않느냐. 사실은 종편 지금 그 보도 기능이나 또는 이 종편을 재승인 취소한다 그러더라도 그런 그 오락 기능 같은 걸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겁낼 필요도 사실 없고 그런 건데요. 온종일 그냥 그런 것 빼고는 뉴스 방송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아예 채널 고정해놓고 확증 편향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종편을 허용하는 목적이 선택의 다양성을 뭐 시청자들에 제공한다 그러는데, 조중동 매경이 사실은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언론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양성이 오히려 줄어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뉴스 채널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그 이제 그 필터 버블이라 그러는데 그 하수구에 이렇게 비눗물 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막 끼어가지고 채널 선택이 하기 힘들어지니까 자기 좋아하는 채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확증 편향을 갖고 이제 말하자면 사안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선택이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게 프리즈가 돼버리죠.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 언론 개혁 뭐 저희 당 TV를 보시는 분의 성향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왜 안 될까 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역시 하나의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에는 그 요번에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음 주에 최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할까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때 또 제가 또 좀 최강욱 의원 좀 못살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물어보시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면 뭐 저희들 카페나 아니면은 유튜브 방송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시면 그거를 참조해서 최 의원한테 이런저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날려보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